네, 세계 3대 다보스 포럼 중에 하나라 불리는 밀컨 컨퍼런스가 방금 전 성황리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른 다보스 포럼과는 달리 밀컨 컨퍼런스는 금융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그 어느 포럼보다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화제가 됐었는지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주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금융인 또 투자자분들로부터 많은 화제를 뿌렸던 밀컨 컨퍼런스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어떤 컨퍼런스인지 일단 그 컨퍼런스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아직도 생소하시죠? 네. 네. 네, 오늘은 그 새벽에 네. 동부에서는 그 페드 회의가 끝났고요. 맞습니다. 서부에서는 밀컨 컨퍼런스가 그렇군요. 이렇게 네. 끝났는데요. 사실은 시장의 관심이 페드 회의보다도 밀컨 컨퍼런스에 네. 더 관심이 됐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앞으로 그 논의될 수 있는 이런 금융의 그 이슈들을 미리 그 짚어봤기 때문에 또 민의신도 이 그 컨퍼런스에 참여한 이런 사항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밀컨 컨퍼런스가 우리 그 주목받은 이유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이 이 컨퍼런스를 좀 다소 생소한다 하더라도 조금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네. 이게 이제 22년 전 1998년에 그때 러시아에서 LTCM,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 사건에서 러시아의 국가부도 사건까지 이끌어갔던 지금 이제 인물이 나오죠. 컨퍼런스 같은 참여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때의 그 러시아 모라토리엄 사건에 미국에서는 사실 이 밀컨 컨퍼런스가 만들었거든요. 이 창시자는 시청자 여러분도 뭐 아시겠습니다는 1980년대 연봉이 5억 달러. 80년대예요? 네, 80년대요. 와, 5억 원이 아니라 5억 달러입니다. 아, 대단하네요. 5억 달러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이분인데요. 이분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까 했을 때는 네. 요즘 그 중국과 관련돼서 부실 채권 문제, 정크 펀드 그렇죠. 문제 네. 이런 거 관련해서 이분이 그 정크 펀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생소한 쓰레기 채권을 그 주워 담아서 아, 그랬군요. 부도가 안 되고 소생하면 굉장히 네. 돈을 버는 이런 그 투자 방식의 정크 펀드의 구루다, 투자의 구루다 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마이클 밀턴이 그 설립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돈을 보다 보니까 뭐든지 쓰레기 채권과 부실 채권 같은 경우에는 투자해서 돈 벌면 상당 부분은 의심을 받게 되거든요. 그쵸? 그 네. 자체 투자대 사상의 성격이 건전성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게 보기에 따라서는 건전한 투자, 합선 투자가 될 수가 있을 거고 이렇게 나쁜 시각으로 보면은 굉장히 그 부실 채권물이 흔들어 가지고 돈 번다 이런 네. 상대방이 그 약점을 이용해서 또 불리한 점을 이용해서 돈 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사실 그 감독 기관에서는 보기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앵커도 그렇지 않겠습니다는 사실 모든 사람들은 또 권력자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돈 번 사람에 대해서는 의심을 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나중에 그렇게 미국의 그 국세청이라든가 뭔가 감독청이라 보면 내부자 거래가 들통이 났거든요. 그래서 내부자 거래가 들통나서 2년 복역 후에 크레딧 떨어지다 보니까 원래 이제 신용이 없던 부분이죠. 정크 펀드는 신용이 없는 부분이니까. 네. 그래서 완전히 금융계에 퇴출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세계적으로 1980년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사건이 이렇게 터졌을 때 사실 내부자 거래에서 2년 복역했던 이 마이클 밀컨이 밀컨 연구소를 차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컨퍼런스를 주도해서 사실 자선 이런 성격에서 본인이 그런 과거의 전력을 지우는 차원에서 네. 자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냐 해서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이런 시각이거든요. 근데 올해의 그 20년 그때 당시 이후로 한 22년 만에 다시 정크펀드 시장이 중국 증시로 활성화되다 보니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회의가 오히려 페드 회의보다 더 관심을 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밀컨 컨퍼런스가 탄생을 한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특히 올해 이런 밀컨 컨퍼런스가 더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까 이제 이 네. 앵커께서 밀컨 컨퍼런스를 설명할 때 세계 3대 다보스 네. 포럼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그해 많은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부 걸쳐서 예상되는 이슈를 미리 다루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다보스 포럼이 굉장히 좀 1973년서부터 그렇죠. 이게 네. 유명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리격의 성격들이 많이 이렇게 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보아오 포럼이 중국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맞습니다. 이렇게 양대한데요. 그러면 미국은 뭐냐 해서 미국은 역시 금융 사이드가 가장 강점을 갖겠다 해서
이러한 그 미국의 그 다보스 포럼을 미국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포럼을 열지 않지만 금융계에 참여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미국판 다보스 포럼이라 하는 거에 밀건 컨퍼런스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자리가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아시겠지만은 올해 왜 다보스 포럼과 보아 포럼이 왜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느냐. 네. 근데 이 밀건 컨퍼런스가 왜 이렇게 주목을 받느냐 하면 이 다보스 포럼과 그 다음에 그 보아 포럼은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다툼에서 트럼프가 참여하느냐 하면 시진핑이 참여하지 않고 네. 시진핑이 참여하면 트럼프가 그 참여하지 정치와 퍼블리스트만 됐다. 그래서 순수한 성격이 많이 잃었다. 아, 그렇군요. 이러다 보니까 네. 사실 이렇게 밀건 컨퍼런스가 그렇게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보이겠는데요. 올해 그 주제는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번영을 공유하자는 주제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번영을 공유하자 하다 보니까 이게 왜 그랬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2014년에도 피케티의 자본론해서 그때 당시에 세계의 소득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화된 그런 문제가 사실 화두가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오고 있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소득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각국의 정부, 특히 정책 파워플리스트라니까 좌파 성향을 갖고 있는 이런 쪽에 이렇게 소득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는 사실 산업이 기술 발전, 그 다음에 창의성 있는 스타트업 이렇게 발전되다 보니까 사실 과거에는 우리가 보면 세계 10대 부호가 들어가려면 2제너레이션, 60년이 걸립니다는 지금 세계 10대 부호에 들어가 있는 7개 이렇게 업체들이 대부분 다 10년 이내 들어가 있다는 상태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네. 사실 소득의 불균형이 더 심화된 상태죠. 네. 왜냐하면 기술 발전이 되다 보니까 단순 업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기술로 대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상태에서 보면 라이프 사이클 짧을 때는 창의 요구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게 되거든요. 왜냐 시장은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네. 내가 이 연필을 하나 이렇게 딱 만들면 이게 과거에는 한국사에서 이렇게 한국 시장에서 있습니다는 지금은 플랫폼에 올리면 전 세계 시장으로 열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주 독특한 제품을 만들면 굉장히 바로 시장이 창출되기 때문에 바로 부가 창출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의 불균형이 심하다 보니까 이게 사회 병리 현상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이런 문제를 줄이는 것이 세계 인류 발전, 공영 발전, 네. 자선 사업, 밀컨 컨퍼런스, 마이클 빌턴 자선 사업과 이렇게 결부되기 때문에 사실 그 번영을 공유하자 이렇게 되는데요. 네.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내년에 2020년 대선에 이게 샌더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선 후보로 나옵니다는 네. 일제히 자본주의 상징에 해당되는 사실 미국에서 사회주의를 또 경우에 따라서 좌파 성향을 들고 그렇죠.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을 미리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 사회주의가 대안이 될 것이냐. 자본주의가 소득 불균형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시킬 때 이것을 이렇게 자본주의 폐단을 손질해서 계속해서 인류가 발전할 것이냐 하는 이 측면의 논의가 많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네. 이제 핵심적 키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역시 경제 문제에는 금융과 다 같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이어서 무역 관련돼서 지금 미중 마찰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기술 혁신 문제 이걸 통화 관련해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이렇게 거론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향후에 금융계라든가 실물경제, 세계경제 방향성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이 이렇게 토론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자 정말 살펴보니까 많은 내용이 좀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좀 경제 문제 치중해서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세계 경제 전반에 좀 문제가 많다고 지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네. 올해는 대부분 다 IMF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네. 미중 간 마찰, 브렉스 문제 이런 문제를 들어서 세계 경제가 10년 만에 장기호황이 침체될 것이다. 네. 장기호황이 종료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저도 IMF라든가 이런 전망치를 통해서 이런 쪽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사실 1분기 성장률이 나온 걸 이렇게 보면 미국도 3.2% 깜짝 성장했죠. 네, 그랬죠. 중국도 사실 그 원래 5% 나왔던 것이 6.4%니까 깜짝 성장했죠. 경우에 따라서 이제 한국만 역성장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지금 국내 그 증시라든가 이런 것이 다 이슈가 되는 사항인데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왜 이렇게 IMF를 비롯해서 미국의 페드라든가 중국의 인민이라든가 그다음에 한국의 한국은행도 예측력이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 네.
하는 이 측면이 사실 모든 그 금융과 실물의 세부적 안건을 다루기 위해서는 가장 또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이 이 컨퍼런스 직전에 발표했으니까 가장 이슈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뉴노멀 환경이기 때문에 종전의 이론이라든가 예측 기법이 작동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예측력이 높은 기관들도 이렇게 예측력이 의심할끔 이렇게 경제가 종전에 이렇게 틀이 작동되지 않는다 하는 이런 측면이 이게 전체적인 측면에서 다뤘었고요. 아마 이것은 시청자분도 국내에 이렇게 금융사라든가 증권사에 내는 예측이 종전만 못하다 이런 얘기를 내가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같이 하는 시각이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도 미국의 그 증시가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적 측면과 시장이 달리 일으킴에 따라서 달러 같은 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잘 짚어주셨습니다는 사실 오늘 달러 같이 나올까요? 일정 그래프를 이렇게 한번 보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일정 그래프가. 일정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정 그래프 한번 보여주면 하루 그래프를 달러 인덱스를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 달러 인덱스가 사실 그 페드의 회의 결과가 이제 나오죠. 이렇게 돼서 네, 하루 일주일- 그래프가 없고요. 일주일 하루 그래프가 그래프가 없는데요. 나오네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적으시는 것 같은데, 자 막판에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전일 대비해서 올라갔습니다는 사실 장중에는 달러 인덱스가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네. 2주일 내 최저치 떨어지다가 올라갔던 거거든요. 또 미국 증시 일정 그래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는 일정 그래프 보면 페드 회의 결과 직전에는 네, 지금 나가고 사실 있네요. 이렇게 네. 좀 올랐었죠. 네. 근데 막판에 많이 떨어졌죠. 그쵸. 막판에 약 200포인트 이상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프레시 크래시 현상 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더 심했던 것이 미국 국채 금리입니다. 그래서 국채금리 이게 변동성인데요. 왜 이럴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밀컨 컨퍼런스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고 지금은 자금이 워낙 많다. 그래서 자금이 실물 경제와 이렇게 연관되지 않은 자금들이 많다. 이게 네. 부유자금이라는 게 부유자금. 예. 이게 부유자금. 이게 이제 어대 금융이 실물에 팔로적인 따라가는 입장이었는데요. 지금은 양적 성장, 양적 완화 이라든가 해서 돈이 많이 풀리고 금리가 제로금리 마이너스 되다 보니까 실물 경제 연관되지 않은 부유자금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게 이제 금융 사이드가 실물에 이렇게 리딩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예. 이렇게 해서 그런 쪽이다 보니까 이 부유자금이 자 이렇게 우리가 볼 거 있어서 남녀 간의 연애를 이렇게 할 때도 이렇게 사실 그동안 사귀던 사람이 이렇게 헤어져서 내가 정처할 수 없는 사람이 이렇게 정처할 곳이 없을 때는 이쪽 저쪽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거에 이제 비교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는 이 부유자금들이 지금의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많이 이렇게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다. 이 금융시장의 가격 변수들을 많이 흔들어 놓으면 사실 거기에 이 경제 주체들 그거를 일일이 싸워서 경영기획이라든가 국가의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의 재테크에 받아들여야 되는 측면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변동성이 심해진 상태에서는 자 그동안 이렇게 많은 부분의 예측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또 자산 관리기 위해서 파생상품 그 다음에 금융공학 그리고 인력 자체가 얼마큼 훌륭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유자금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자금에 의해서 이쪽 흔들리고 저쪽 흔들리고 변동성이 확대되다 보니까 1970년에 갈브레이스 교수가 사실 언서티티 불확실성 이런 시대에서 네. 그동안 많이 사회가 발전되고 모두가 국가도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금융사가 리스크 매니지먼트 증권사가 시청자 여러분한테 리스크 매니지먼트 해주겠습니다. 그만큼 똑똑한 사람이 많았었는데요. 기법도 많이 되고.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 부유자금이 흔들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또 한국경제TV에서 이렇게 2017년에 모셔가지고 굉장히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분이 소위 UC 버클리의 베리 아이켄 그런 교수거든요. 네. 이분이 하이퍼 언서턴티 초불확실성 시대다. 그러면 40년 동안 오히려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 것이 지금 같은 환경에 배출시킨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그렇게 얘기했던 시각은 아마 특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군요. 새로운 예측 기법 문제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해서 한 부분적인 세션 문제에서 되는데요. 이런 문제든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비슷한 내용들이 이제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때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예측 기법도 새로운 기법들이 많이 나오고 많이 있는 것 나오죠. 같습니다. 자, 또 상황이 상황인 만큼 미국 경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텐데 미국 경제는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미국도 그런 것 네. 같습니다. 사실 관심이 3.2% 네. 1분기 성장이 깜짝 성장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페드 회의가 4월 30일부터 미국 시간으로 5월 1일 이렇게 이제 끝났던 거거든요. 근데 원래 밀켄 컨퍼런스는 사실은 5월 5일 우리 어린이날 절을 해서 네. 했습니다. 이게 당초 일정보다 미리 좀 앞당겼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요쪽으로 끌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3.2% 성장하는데요. 원래 이 사실 앞서 말씀드린 같이 이 밀컨 컨퍼런스를 이렇게 이렇게 주도했던 마이클 밀컨이라는 사람은 앞서 정크 펀드의 구루라고 투자의 구루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크 펀드 출신들은 그 부식 채권, 그 다음에 쓰레기 채권을 주워 담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사회를 좀 낙관적으로 보면 안 되거든요. 비관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1998년 이후에 미국 경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낙관하는 시각보다도 네. 오히려 여기 나옵니다는 SSS라 해서 SSS, Secular, 그 다음에 Secular Stagnation Hypothesis의 약자입니다. Secular Stagnation Hypothesis 약자입니다. 장기 네. 침체론 우리가 하버드 대학의 레이 서머스 교수가 이제 자기도 주장하는 이게 한글매습니다. 왜 그냥 이렇게 정크 펀드의 그 그루기 때문에 아마 경제를 상당히 좀 어둡게 보고 어둡게 봐야지 부실채권 많이 생기고 정크 펀드 생기기 때문에 이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성격과 달리 1분기 성장률이 3.2% 깜짝 성장했지 네, 않습니까? 그랬잖아요. 원래는 사실 성장률이 1% 떨어질 거로 생각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미국 경제 놓고 아주 굉장히 논란이 아, 됐었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페드 회의도 사실 경기를 어떻게 진단할 것이냐. 금리야 뭐 동결할 거로 지정사실을 봤으니까 3.2%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볼까. 이것이 페드도 관심이 있었고 여기 밀켄 컨퍼런스도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렇게 우리가 좀 이 고무적인 사실은 미국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어둡게 봤던 밀컨 컨퍼런스에서 앞으로 미국 경제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은 네. 자 이제는 2분기 성장률만 받쳐줄 때에는 자 미국 경제에서 보면 전후 최장의 장기화한 기간이 경신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그래요? 있기 때문에 네. 투자자 입장 모두가 투자자 입장 금리 참석한 입장에서는 역시 지금 미국 경제 흡인적으로 볼 때는 이 문제가 관심이 됐기 때문에 페드보다도 이 장기적 성격에서 이 얘기 되다 보니까 관심이 이끌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는 2차 세계대전의 종전에 저는 그 최장의 성장 기간은 1990년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버지 조시 부시 대통령에 이어서 이렇게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까지 이렇게 연장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1991년서부터 2001년 9/11 사건 때까지 10년간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두 가지 측면, 1990년대에는 신흥국들이 좀 어렵고 유로피언 리얼라이먼트 메커니즘에서 유럽 중앙은행이 설립하기 전에 다소 많이 흔들렸거든요. 그때의 조지 소로스의 유럽의 통화위기 이런 것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반사적 측면에서 미국 경제가 이렇게 이끌었고, 그 다음에 프라자 협정에서 엔고를 가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해서 미국의 수출이 증대해서 이렇게 경기를 이끄는 측면이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서는 빌 클린턴 시절에 아시겠지만 뉴 이코노믹 신경제 신화에서 인터넷과 어떤 제3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상태에서 이게 모든 제조업의 경제에서는 수학체계 법칙이 아니라 공급하면 공급할수록 네트워크만 구축하면 구축할수록 이렇게 성장이 되기 때문에 공급 사이드, 어리게 서프라이 측면이 되면 공급 측면이 증가하니까 성장률 증가도 물가가 따라지 않기 때문에 종전 같은 경우는 고성장 고물가인데 지금 고성장 저물가다 보니까 지금 상황과 보세요. 지금 네. 페드도 인플레 문제 왜 이렇게 그런 고성장이 저물가니까 이게 신경제다. 종전에는 네. 설명할 수 없는 신경제다. 그때 그렇죠. 당시에는 뉴노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것이 10년인데요. 이번에 만약에 1분기 성장률 3.2% 좋게 나오고 2분기 성장률이 좋게 나오면 사실 그때의 1990년 네. 전후 최장의 기간을 경신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보면은 2009년 6월 2일서부터 118개월 동안 유지는 거의 10년이죠. 네. 근데 올해 9월 달 되면 최장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미국 경제에 대해서 3.2% 깜짝 성장과 함께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전후 체장의 기간을 경신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 세션이 관심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또 이번 컨퍼런스에서 인플레이션을 두고 논쟁도 심했다고 하는데 이번 FOMC 회의도 그렇고 각국 중앙은행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민감하게 발생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렇죠. 중앙은행의 제일 일선 목표가 맞습니다. 물가 안정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번에 페드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장률이 3.2% 나왔는데 물가는 거꾸로 떨어졌어요. 네, 그죠? 물가는 맞아요. 거꾸로 떨어졌어요. 네. 근데 고성장에 그때부터 당시에는 뭐 성장률이 떨어지긴 해. 고성장에 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1990년대 그때 상황과 아주 동일하죠. 네. 좀 이런 회의가 나왔으면 아주 장기적으로 왜 그럴까 하는 것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 물가가 고성장인데도 불구하고 3.2% 성장에다 불구하고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 네, 않습니까? 그렇게 말했죠. 근데 네. 시장에서는 달리 익히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것 같아서 네. 왜 인플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까 하는 측면을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자, 인플레가 제롬 파월 입장대로 이렇게 일시적 현상이라면 결과적으로 향후에 물가는 이제 일시적 현상이 이탈해서 물가는 제게도 간다. 그러면 출구 전략을 계속해서 가져간다는 얘기죠. 매파적 시각으로 인식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거죠. 네. 장마판에 플래시 크래시 현상을 발생하는 네. 거죠. 근데 자, 트럼프 퀴즈들 같은 거, 트럼프 대통령은 성장률이 3.2%인데도 불구하고 자, 과거의 1990년대 상황을 봐라. 인터넷 같은 3차 산업의 고성장 저물까지 않느냐. 자, 지금의 이렇게 3.2% 성장에도 불구하고 제롬 펄 당신이 얘기하는 것처럼 물가가 이렇게 떨어진 것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금은 4차 산업이 주도되지 않느냐. 4차 산업은 5G 같은 이런 쪽에 이렇게 주도가 된다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그러면 자, 지금의 물가가 이렇게 떨어진 것이 일시적 현상이냐? 아니다. 자, 고성장의 저물가다. 이 추세대로 정착된다. 그러면 추세대로 정착되면 지금의 3.2% 성장하더라도 고용 창출 쪽으로 더 밀어붙여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자, 미국이 보면 제롬 파월 입장에서 페드 입장에서 출구 전략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금리를 내려야 되지 않느냐 네. 하는 얘기거든요. 네. 이것이 비단 사실상 그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공통적으로 차지하는 입장이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철 총재가 지금 피지에서 ADB 총회에 가신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때 기자들과 이렇게 써서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0.3% 떨어졌다. 이 일시적 현상이다. 그다음에 2분기엔 나아진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작년 11월 달에 금리 인상 부분을 금리 인하로 이렇게 돌려야 되지 않느냐, 돌려야 되느냐 이런 시각에 대해서 좀 지켜보자 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렇게 보면은 물가는 지독히 안정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국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제 판단해줘야 될 기간이 있죠. 그래서 세계 그 국제금리 시장의 안전 변력하러 하고 있는 IMF의 입장인 라가르드 총재도 이번에 여기에 참여하는데요. 자, 세계 경제 성장률이 당초에 IMF 입장에서 올해 성장률이 도달할 거로 보이는데 세계에서 양대 주도 국가에 해당되는 중국 경제,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깜짝 성장하다 보니까 네. IMF 예측치에 대해서 좀 한번 수정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내용. 네. 그다음에 이렇게 성장률이 괜찮은데 물가가 안정돼 있다 보니까 이걸 IMF 총재 입장에서는 그걸 판가름 해줘야 되는데요. 가이드를 쳐줘야 되는데 미스터리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페드 회의 결과 밀건 컨퍼런스 내용과 거의 유사시기 동일한 그 문제를 안고 이렇게 얘기했던 시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또 이번 포럼에서 중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지 않을 수가 없었을 텐데, 뭐 GDP는 좋게 나왔지만 비관론이 여전히 우세한 상황이었죠. 네, 아무래도 네. 이제 미국에서 열렸었고 네. 이번에 그 참여했던 사람은 미국과 이 마찰 관계에서 중국의 그 참여들이 그렇게 많이 참여하진 않았거든요. 아, 그랬군요. 근데 네. 공통적 시각은 이게 중국 경제에 대해서 1분기에 6.4% 이렇게 그 깜짝 성장했다 하더라도 구조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 돈을 네. 퍼부어가지고 성장을 바친 거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종전과 마찬가지로 비관론을 유지하고 있다. 이 문제는 약해드리겠습니다. 네. 워낙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밀컨 컨퍼런스 참여자들이 중국 경제에선 낙관론보다는 비관론이 우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나눴던 주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되짚어보고 있는데 특히 4차 산업혁명 또 사람과 또 삶, 기술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좀 눈에 띄는 점들이 있었습니까? 네, 이 앵커 저는 뭐 영화에 대해 잘 모릅니다는 네. 어벤져스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네, 봤었습니까? 네. 우리나라도 지금 가장 화제에 있었는데요. 네, 그렇죠. 이번에 사실 창이
그다음에 인공지능, 네. 5G 이런 거 가다 보니까 어벤지스의 이렇게 어벤지스의 그 만든 사람이 네. 이렇게 밀컨 컨퍼런스에서 주목을 받았다. 역시 이렇게 네네.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왜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그 밀컨 컨퍼런스도 금융이라든가 뭔가 이런 측면인데요. 왜냐하면 지금은 골드만삭스가 금융사냐, 네. 아니면 IT 회사냐 이런 아, 얘기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미래에셋 대우라든가 이런 측면의 증권사들이 네. 지금 뭐냐 IT 회사냐, 그 이렇게 요 종전과처럼 인력이 중심 사회냐, 아직까지는 미국처럼 이렇게 AI라든가 뭔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완전히 가지는 않은 추세입니다는. 네. 향후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골드만삭스에서 향후에 트레이더들이 2025년에는 트레이더들이 거의 한 10% 이로 줄어들 것이다 해서 그래요? 작년에도 한번 점검해 드린 적이 네. 있습니다. 다 로봇으로 바뀌나요? 증권사 트레이더들이 다 없어진다 이렇게 해서 그래요? 작년에 아주 화두가 됐던 거죠. 네. 그런 것이 지금 세계 추세를 보니까 이 금융사가 IT 회사냐 이렇게 얘기 나올 거면 그렇다. 그러다 네. 보니까 역시 이 금융인 중심으로 했던 이런 것에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네. 뭐 이 문제 관련해서 다들 아실 거로 생각해요. 번영을 공유하자 할 때는 이 기술에 의해서 창의적 기술에 의해서 세계 국부를 10년 이내 세계 10대 부에 이렇게 들어갈 만큼 이런 그 부의 그 불균형을 가다 보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술 문제 이런 AI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좀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뭐냐. 지금 상태에선 기술이 진화할 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핀테크니 무슨 페이니에서 대안화폐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는 지금 뭐냐. 우리가 신용화폐, 법정화폐들이 몰락한다. 자, 이 앵커의 지금 직업에서는 지금 이렇게 5만 원권이든가 한국은행권이 얼마큼 갖고 있으냐. 네. 대부분 다 한국은행 보면 가장들이 10만 원 밑으로 가지고 있다. 돈이 없어도 된다. 그렇군요. 저 같은 네. 경우에는 사실 그 신문사 논설위원회에서 신문사 논설위원 봉급을 많이 주긴 하지 않지만요. 사실 지금 저도 이 지갑에 돈이 없더라도 살아가는 데는 불편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신용화폐, 법정화폐, 리얼 텐더가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진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자, 교환경제, 경향경제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다양화폐의 전성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통화정책의 유효성과 합병과 함께 화폐 개혁 문제, 우리나라도 지금 리도리메이션 문제가 네, 얘기가 정부의 나왔죠. 부인에도 불구하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화폐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 던진 메시지. 시간 관계상은 제가 줄이겠습니다는 사실 그런 것도 향후에 페드 회의 관련해서 이번 페드 회의 관련해서 오히려 더 이 밀켄 컨퍼런스에 던지는 화두가 전 세계 관심이 되고 있고 하나의 과제로 이렇게 책무로서 이게 남겨놓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밀컨 컨퍼런스도 성황리에 마무리를 지었고 이제 페드 회의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을 보면 연준 회의 결과가 나온 직후에 주가가 또 급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시죠. 네. 네. 이번 그 페드 회의는 뭐 예상한 대로 좀 다 나왔죠. 그렇죠. 근데 네. 가장 주목했던 사항이 3.1% 깜짝 성장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네. 시각. 근데 이제 뉘앙스적인 측면에서는 3.2%에 대해서 크게 기존은 이게 변동이 없습니다는 역시 종전 3월 회의서부터는 경기가 좀 좋다. 네. 불안감은 많이 떨쳐버리고 있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되는데요. 페드 자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당혹스러웠던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는 1사분기 깜짝 성장을 해서 종전보다 좀 이렇게 경기가 나아지고 있다 하는 이 측면에서 이렇게 해석되는 시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좀 경제가 좋아지는데 물가가 더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걸 제롬 파월이든가 이런 페드의 그 이렇게 소위 그 반 트럼프와 관련된 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그 이것이 일시적 현상인데 반해서 사실 그 트럼프 이렇게 키즈들 같은 경우에는 물가에 그렇게 안정되는 추세가 일시적 현상만이냐 추세적인 모습은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금리 결정에서 하단 2.25% 상단 2.5%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결정했긴 했지만 네. 그 결정하기 직전까지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를 해서 사실상 뭐냐 이번에 그 기준금리가 2.5에서 2.25에서 2.5% 결정됐다 그렇죠. 해도 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트럼프의 압력을 좀 일시적으로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허정민 캐스터가 얘기했습니다는 여기 초과지급 준비금 금리라고 네. IOER이라고 해서 네, 요거 이제 그걸 지금의 낮췄죠? 연방기금 금리, 네. 연방기금 금리에서 보조지표로 활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금리를 낮췄다는 것은 네. 사실 뭐냐 결과적으로는 시중은행에 한국은행에 그 중앙은행에 맡길 때 금리 적용을 낮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시중 유동성을 그만큼 풀어주는 거죠. 그렇군요.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뭐냐
초과 지급 준비 부분에 대해서 뭐냐, 조합원에게 이렇게 맡길 때 그 금리가 높기 때문에 긴축 효과가 되겠는 거죠. 네. 근데 요 금리는 사실 낮췄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보면 기준금리다. 금리 인하다. 요 네. 부분이 알려졌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었고, 그 다음에 뭐냐, 국채 금리가 좀 이렇게 떨어졌었고, 그 다음에 주가가 비교적 뭐냐, 일정 그래프 한번 보면 굉장히 높게 유지했던 배경이거든요. 근데 막판에 주가가 떨어지는 배경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뭐냐, 제롬 파월이 얘기했고 트럼프와 갈등해서 제 입장을 지키고, 그다음 물가가 일적인 일적 현상, 안정 추세가 일적 현상이라면 이게 매파적 기조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6월 회의에서부터는 정책 금리 상황으로 소위 기준금리, 초과지급, 보조지표 상황이 아니라 초과지급을 하는 것은 매파적 기조로 변하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주가가 플래시 크래시 현상, 약 200포인트 떨어지고 최고점에 비해서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98 레벨대로 오히려 전일 대비해서 달러 인덱스가 더 올라가는 현상. 그다음에 국채 금리가 사실 채권을 버려지니까 위험산에 채권을 버려지니까 반드 프라이스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기 이제 쭉 나오죠. 이렇게 해서 우리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은 국채 가격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위험자산이라든가 위험자산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이런 측면에 이렇게 보면 버리는 자산이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네. 아무튼간에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는 1분기 성장률 이렇게 3.2% 발표, 이것이 이렇게 기조적 정착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2분기의 성장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2분기 성장률은 뭐냐? 7월 말에 발표된다. 네. 그때까지는 뭐냐? 굉장히 경제지표에 네. 따라서 굉장히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다. 그렇겠네요.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그런 내용이 오늘 페드 회의 전과 이후에도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생각하고, 네. 밀컨 컨퍼런스는 부의 자금이 많다. 금융이 실물에 월등히 많은 자금이 많다. 이게 어떻게 흔들릴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 변동성이 많이 확대되는 것이 지금의 국제금융시장 여건이다 해서 서로 맥을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2분기 성장률이 발표되는 이런 7월 말까지는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경제 분야에 많은 화제를 부렸던 밀컨 컨퍼런스가 성황리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우리 사회, 우리 경제에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지 살펴봤고요. 오늘 또 페드 회의 결과도 발표가 됐죠.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았고 앞으로는 어떤 변화가 예고가 되는지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주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